But today I do want to outline a plan for American economic revival. And it's a bold and ambitious and forward-looking plan to massively increase jobs, wages, income, and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of our country, great people of our country, I will tell you. My plan will embrace the truth that people flourish under a minimum government burden and will tap into the incredible unrealized potential of our workers and their dreams. If we lower our taxes, remove destructive regulations, and we have to do that, unleash the vast treasure of American energy, and negotiate trade deals that put America first, then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jobs we can create and the amount of prosperity we can unleash. America will truly be the greatest place in the world to invest, hire, grow, and to create new jobs, new technologies, and entire new industries. 자,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노믹스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자는 정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트럼프노믹스라고 합니다. 트럼프하고 이코노믹스를 합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일단 그 과거에 미국 역대 대통령 집권했을 때 미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1년도와 1985년도 두 번 집권을 했었죠.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경제 평균 성장률이 각각 3.2%와 3.9%였는데, 자, 그때 그 레이건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우리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이제 조지 H.W. 부시가 집권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3년도와 1997년도에 각각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연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성장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3.3%랑 4.5%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와 2005년도에 조지 W. 부시가 집권을 했었는데요. 자, 조지 H.W. 부시 아들이었죠. 각각 그 성장률이 2.4%랑 1.9%였고요. 특히 그 조지 W. 부시 집권 후반부에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해서 그 첫 기에는 0.9% 그 금융위기 요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도에 연임해서 이제 2016년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한 2.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트럼프노믹스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개요를 일단 오늘은 잠깐만 살펴보는 겁니다.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자, 확장 재정 정책인데요. 자, 재정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다음 차시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재정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 행정부의 수입과 지출. 수입이라는 건 결국 세금이겠죠. 지출이라는 건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정부의 그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확장 재정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은 좀 덜 걷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지출은 좀 많이 하는 정책을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감세 부분이 굉장히 큰 규모로 그 공약을 했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이 35%였습니다. 미국이. 자, 35% 법인세율이라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것을 15%로 감세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죠. 15%가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법인세율로는 굉장히 그 법인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법인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설비 투자하는 즉시 전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정책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세 번째 이제 일반 그 개인들의 소득세율을 좀 인하해주고 또 소득세 계산법을 좀 간소화시켜주고요. 근데 부자들을 위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하는 자, 이런 공약들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출 면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조 달러 정도. 자, 1,200원으로, 1달러를 1,2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원화로는 한 1,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또 공언을 한 것이죠. 자, 또 다른 그 트럼프 노믹스의 정책 중에 하나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금융 부분과 에너지 산업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자,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해서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월스트리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법이 도드 프랭크 법인데 이 법을 다시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다시 그 월스트리트를 제어하는 규제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전통에너지라고 그러면 보통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 차원에서 이런 전통에너지 규제를 강화를 시켰습니다만, 트럼프 노믹스는 이러한 전통에너지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자, 이런 생산 쪽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쪽은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기후협정, 파리협정을 아마 폐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트럼프 노믹스의 에너지 산업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노믹스에서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 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의 반대말이 보호무역주의죠. 자, 이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일단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멕시코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FTA라는 게 우리 자유무역주의의 산물이거든요. 그럼 그 FTA를 재협상하거나 탈퇴하겠다고 공언을 하고요. 특히 TPP라든가 이런 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걸 지정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을 제어하겠다는 게 바로 핵심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들의 아주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가서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복지정책 쪽에서는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오바마 케어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이민자 관리를 하겠다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고요. 최저임금 10달러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트럼프 노믹스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러한 트럼프 노믹스 경제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재정 정책 쪽은 재정 지출은 확대하고 조세는 감소시키는 자, 이러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자, 과거의 레이거노믹스 하고요, 뉴딜 정책의 어떤 혼합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거노믹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은 줄이고, 대신에 조세를 감소하는, 그래서 세금 쪽에다가 어떤 집중시켰던 부분이 레이거노믹스였고요. 또 과거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나게 했었던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증가했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 트럼프 노믹스는 뉴딜 정책의 재정 지출 증가 부분을 따와서 아까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레이거노믹스의 조세 감소 부분을 따와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다든가 이런 어떤 혼합된 정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노믹스가 약간 논쟁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레이건은 이제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을 펼친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는 또 민주당이거든요.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을 혼합한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법안 통과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법안 통과가 잘 안 돼서 어떤 실행 가능성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노믹스 정책은 감세고
재정 확대고 보호무역인데요.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은 감세는 맞습니다만 재정 확대가 아니라 긴축 재정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증세를 원칙으로 했고요.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가 보호무역은 트럼프 노믹스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정책과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정책을 혼합한 것이 바로 트럼프 노믹스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뉴딜 정책을 합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랑 뉴딜 정책을 합친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레이거노믹스와 뉴딜 정책이 각각 무엇이며 과연 어떤 환경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고 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앞으로 트럼프 노믹스를 예측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이거노믹스랑 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거노믹스는요, 자, 1981년부터 89년 그 레이건 정부 8년 동안에 했었던 정책인데요. 자, 레이건 정부는 1981년도에 경제부흥조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조세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제부흥조세법을 만들어서 경제정책을 펼쳐서 보시면 되는데요. 레이건 정부가 그 출범할 때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은 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보통 경기가 침체가 되면 물가,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생기고요. 경기가 호황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보통은 일반적인데 자, 그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는 1970년도 후반부부터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는 침체가 됐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자, 그래서 증시도 침체가 되는 자,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바로 레이거노믹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 이러한 레이거노믹스가 세계 경제를 바꿨다라고 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감세 효과입니다. 감세 효과. 감세와 더불어서 그 전체적인 정부 지출은 줄이되 군비에다가 좀 지출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소련하고 같이 군비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그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핵심은 개인소득세입니다. 자, 그 당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70%였어요. 굉장히 높은 세율이었겠죠. 자, 이런 개인소득세율을 최고 세율을 28%로 인하하고요. 자, 법인세율도 최고 세율이 40%인데 이를 35%로 세율을 내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개인소득세에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는 그 공화당의 일반 정책처럼 자유무역을 선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의 핵심 경제학이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주의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줄이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그 돈이 기업이나 또는 그 개인에게 다 돌아갈 거니까 투자나 어떤 근로의욕이 고취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레포 곡선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레포 곡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강론에 가서 경제 그 설명 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핵심은 개인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러한 그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물로는, 효과로는, 자, 그 레이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13.5%였는데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굉장히 물가 상승이 높은 시점이었겠죠. 근데 이 레이건 정부 끝날 때쯤에 인플레이션율은 5%로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을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우지수,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다우지수가 그 레이건 정부 출발할 때 최저 769포인트였는데요. 그 레이건 정부 때 가장 최고가가 2,809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자,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평균 한 37% 정도씩 그 수익률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가 769포인트가 됐다가 8년 안에
2,800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컸다라는 게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19%를 8%로 인하하게 되고요. 자, 문제는 세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 적자가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재정 적자 규모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출범할 때 2.7%의 재정 적자의 비율이 그 레이건 정부 끝날 때쯤에는 한 4% 정도로 그 전체 국민소득 대비 재정 적자의 비중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국가 부채 같은 경우도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나 국가 부채가 증가한 건 좀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문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수출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레이건 정부는 1985년도에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군사력 면에서도 막강한 존재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자, 플라자 합의라는 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그 5나라가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뭐 합의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그 강요에 의해서 일본, 그 당시 이제 경제 성장이 제일 높았던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제어하게끔 강요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그 마르크화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그 약세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은 굉장히 부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이제 일본이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1985년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레이거노믹스는 좀 더 그 힘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달러의 어떤 약세를 유도한 정책이 지금 트럼프 노믹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아마 조정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이거노믹스 시절에 주가 지수를 쭉 보시면 그 화면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1년도쯤에는 주가가 굉장히 내려갔다가 결국은 89년도 올라가는 동안 그 완전히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죠. 다우지수 기준입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1981년도에는 굉장히 급하락하다가 그 당시가 아까 설명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점점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다가 레이거노믹스 시절에는 다시 그 높은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노믹스가 또 하나 추구하는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의 일부인데요. 자, 여러분들 뉴딜 정책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뉴딜 정책은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요. 자,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을 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나온 이 뉴딜 정책의 목적은 그 집권 당시의 그 미국의 분위기가 바로 대공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뉴딜 정책이 처음에 출발할 때 상황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라는 거는 경기도 침체됐지만 그때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레이거노믹스의 그 출발 때 상황과 뉴딜 정책의 출발 때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방향도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대공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9년도에 시작된 사상 최대 공황이라고 하죠. 자, 특히 1929년도에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이때를 검은 화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이후부터 전 세계 경제가 생산은 축소되고 특히 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또 많은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실업자들이 1,500만 명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대공황이 발생했었던 1929년부터 그 시작해서 1932년 대공황 절정기까지
미국의 GDP, 국민소득은 56%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그 미국 국민의 소득이 한 반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도 44%로 줄었다고 하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소득이라든가 생산량이 줄어들게끔 하게 만든 그런 그 경제 상황이 바로 대공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뉴딜 정책의 또 우리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신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케인즈 경제학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에다가 맡겨두라는 건데, 케인즈 경제학은 자유방임을 했더니 대공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쪽으로는 금리를 좀 인하하는 정책을 하자는 거고요. 재정정책 쪽이 바로 그 상당 부분의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실업이라든가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그러한 경제학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가계의 소비라든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케인즈 경제학이었는데, 이 경제학을 이론적 바탕으로 펼친 정책이 바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유방임을 맡겼던 은행이라든가 통화를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인이나 그 기업들에게 신용 대출을 해준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든가, 자, 이런 정책을 또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조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농민을 구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요. 또 그 유명한 테네시 계곡 그 댐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를 펼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까 설명드린 1,500만 명의 어떤 실업을 일부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노동자의 어떤 단체 교섭권도 인정을 하고요. 또 실업보험이라든가 그 당시 또 최저임금제라는 걸 만들어서, 자,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게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자, 이러한 뉴딜 정책을 합친 부분인데, 자, 이러한 그 인프라 투자를 좀 강조하는 게 뉴딜 정책이었고요. 세금을 줄여보자는 게 레이거노믹스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정책이 바로 트럼프노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트럼프노믹스의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고용, 또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복지라든가, 또 전통 에너지의 대표적인 그 지표가 유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 이러한 효과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겠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강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랑 다음에 할 두 번째 2차시까지는요, 트럼프노믹스의 전체적인 개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경제 기초 상식들, 재정정책, 통화정책, 뭐 이런 용어들, 기본 용어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3차 시, 4차 시, 5차 시에서는 트럼프의 아주 핵심 정책인 재정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같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시, 7차 시에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인데요. 특히 그 자유무역주의랑 보호무역주의 간에 어떤 정책이 변화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8차 시에는 트럼프의 통화 정책인데요. 자, 결과적으로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자,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건 결국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국가 그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8차 시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9차 시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전통 에너지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또 대체 에너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차 시에서는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나머지 정책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게 되면 의료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금융산업에
어떤 그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결국은 또 미국의 어떤 금융위협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게 한국 금융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노믹스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3차 시부터 10차 시에 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경제 기초 상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